착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나만 피곤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싫어도 웃으면서 해주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넌 원래 그렇잖아 라는 말이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호구가 되어 있었다는 걸. 오늘은 착한 사람이 왜 호구가 되는지 그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호구라는 말은 아픕니다. 내가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더 요구하고 심지어 뒤에서 만만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혼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동과 호구 행동은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 내가 선택해서 한 건지 두려워서 한 건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조는 피플 플리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원하는 답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습관이에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네가 편한 대로 해. 이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공포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 의견을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지고 순순히 따르면 칭찬을 받았던 기억. 그때 뇌가 학습합니다. 거절은 위험하다. 맞춰주는 것이 안전하다. 이 공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작동합니다. 회사에서, 연인 사이에서, 친구 관계에서. 부탁이 오면 거절보다 수락이 먼저 나옵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 수락을 감사가 아니라 기본값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한 번 해지면 두 번이 당연해지고 두 번이 되면 세 번을 거절했을 때 오히려 너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첫 번째 구조는 바로 이겁니다. 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공포가 거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조는 폰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위험 앞에서 인간이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그리고 비위를 맞추거나. 이 네 번째 반응, 폰 반응이 착한 사람을 호구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폰 반응은 갈등이 예상되는 순간 상대의 기분을 먼저 읽고 알아서 순응하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불쾌해 보이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상대가 화를 낼 것 같으면 내 의견을 철회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몸이, 신경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어린 시절 양육제가 불안정했던 환경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기분이 예측 불가능했던 아이는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했어요.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관계에서 같은 전략을 씁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밀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사람 주변에는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착한 사람은 점점 더 소진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구조는 심리적 경계선의 부재입니다. 경계선이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심리적 울타리예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이건 어려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이유는 이 경계선이 흐릿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문제가 내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친구가 힘들면 내가 대신 해결해줘야 할 것 같고 동료가 부탁하면 내 일을 미뤄서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경계선이 없으면 상대의 요구가 침입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한마디가 착한 사람에게는 칼처럼 꽂힙니다.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호구의 순환은 반복됩니다.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볼게요. 하은이는 팀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다른 팀원의 자료 정리도 발표 준비도 도와줍니다.
처음엔 하은이 고마워 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하은아, 이것도 부탁해도 되지? 로 바뀌었어요. 하은이는 피곤하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거든요. 어느 날 정말 지쳐서 오늘은 좀 힘들어 라고 말했더니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야, 너답지 않다. 원래 잘해줬잖아. 하은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웃으면서 도와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세 가지 구조가 전부 보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공포, 상대의 불쾌감 앞에서 자동으로 물러나는 폰 반응, 그리고 내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계선 부재.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착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내 상태가 괜찮아서 도와주는 건 친절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끝날까봐, 내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이 먼저 걱정돼서 해주는 건 두려움에 의한 수능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친절은 에너지를 남기고 수능은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도와준 뒤에 뿌듯하면 친절이고 도와준 뒤에 허무하거나 화가 나면 수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내어준 것 같았던 순간이 있나요? 그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직장을 바꿔도, 친구가 바뀌어도, 연인이 달라져도 매번 내가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소진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패턴일 수 있어요. 패턴은 원인을 알아야 바뀝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 부탁을 받으면 3초 안에 응이 자동으로 나오는가? 둘, 거절한 뒤에 죄책감이나 불안이 오래 남는가? 셋,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면 그게 내 탓처럼 느껴지는가? 넷, 관계에서 내가 더 많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만성적으로 드는가? 다섯, 넌 원래 그렇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하지 못하고 수긍한 적이 있는가?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피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3초의 여백이 자동 수능을 멈추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둘째,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부터, 택시기사님에게 경로를 요청하는 것부터, 거절 이후에 관계가 정말 끝나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도와준 뒤에 감정을 점검하세요. 뿌듯하면 계속해도 됩니다. 허무하거나 화가 나면 다음에는 한 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넷째,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 뿌리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참는 과정입니다. 착한 사람이 호구가 되는 이유는 성격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거절이 버림받음과 연결된 공포, 갈등 앞에서 자동으로 몸을 낮추는 생존 반응, 그리고 내 영역과 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계선의 부재. 이 세 가지 구조가 겹쳐서 작동한 결과입니다. 착한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그 착함이 내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친절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착함을 지키면서도 나를 지키는 건 가능합니다. 경계선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아니라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오늘은 나를 위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가 전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